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안토니오 비발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발디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시 출신이며 1678년 태어나 1741년 63세의 나이로 영면하였습니다. 본명은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입니다. 비발디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음악교사, 사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오페라, 종교음악, 기악 협주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비발디는 바로크 시대의 많은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과 음악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20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가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몇몇 작품, 특히 사계, 그 중에 봄 제1악장은 들어보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비발디는 1678년 3월 4일에 조반니 바티스타 비발디와 카밀라 갈리치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때부터 몸이 약했는지 칠삭둥이가 얼마나 살까 했던 부모는 일단 집에서 급하게 세례를 한 후 정식적인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100일을 넘겼는데 비발디가 그때까지 죽지 않자 5월 6일 애야 유아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유전인 적발 때문에 붙은 별명은 붉은 사제인데 붉은 머리를 주변 사람들이 썩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발디의 부모는 맏아들 안토니오를 포함해서 9남매를 낳았는데 현재 이름이 확인된 비발디의 형제는 안토니오 비발디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산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 조반니 비발디는 맏아들 안토니오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안토니오가 12살이 된 무렵에는 자신의 상사였던 산마르코 성당의 음악감독이자 작곡가 조반니 레그렌치에게 음악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입만으로 9남매를 키우기 힘들었던 조반니 비발디는 안토니오를 음악가 대신 가톨릭 사제로 만들기 위해 15살에 올레오 수도원에 입교시켰습니다. 비발디는 건강 때문에 수도원에서 기숙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는데 대신 비발디는 다른 사제 지망생들보다 오랫동안 수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발디는 보통 6에서 7년 정도 걸리는 사제 수련 과정을 10년 만에 마치고 25살인 1703년 3월 23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았지만 사제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고 일선 사목에도 신경도 쓰지 않았으며 바이올린 연주에 심취하거나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 미사 집전을 거르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1706년부터는 아예 미사를 집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몸이 약해서 미사 집전을 못했다는 비발디의 말을 비겁한 변명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하필 그가 앓고 있던 병이 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발디는 평상시에도 계속 기침을 해댔기 때문에 제대로 변명으로만 전하기 힘들었고 실제로 그가 집전한 몇 번의 미사도 기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제 본연의 업무를 하기 힘들었던 비발디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본격 발휘할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1703년 9월 비발디는 사제 서품을 받은 지 몇 달 만에 베네치아의 소녀 고아원 중 하나인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의 바이올린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비발디의 공식 직책은 사제였지만 딱히 근엄하거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으며 성무보다는 음악 활동과 작곡에 더 힘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베네치아에 있던 고아원은 말이 고아원이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교육 수준이 높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모두 담당하는 일종의 종합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에타 학교의 경우 학생과 직원을 합쳐 1,000명이 넘었고 병원시설이 갖춰져 있고 고등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었으며 원생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도 있었습니다. 이들 고아원은 카톨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생들과 직원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좋았는데 음악교사로 부임한 첫해 비발디의 연봉이 자신의 아버지의 연봉보다 무려 4배가 많은
62카트였다고 합니다. 비발디는 피에타 학교에서 금세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그의 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의 업무 범위도 확대됐는데 공식적으로는 바이올린 교사였지만 얼마 후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악기를 총괄했으며 합창의 지휘와 감독도 했습니다. 직장 상사인 프란체스코 가스파리니가 1713년 베네치아를 떠난 뒤로부터 비발디의 직함은 합주 교사로 바뀌었는데 진작부터 비발디가 음악 관련 일은 다 맡아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발디의 노력 덕분에 피에타 학교의 음악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피에타 학교의 음악 실력은 외국에도 널리 알려졌는데 베네치아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이 피에타 학교의 연주회는 매우 중요한 볼거리였습니다. 장자크 루소도 참회록에서 베네치아 고아원의 음악 수준을 높이 평가했을 정도이며 1739년 프랑스의 여행가였던 샤를 드브로스는 피에타 고아원의 음악 수준이 파리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보다 낮다며 칭찬했습니다. 피에타 학교의 음악적 명성은 날로 높아져서 1710년대에는 피에타 연주자와 합창단이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했으며 1715년에는 피에타의 높으신 분들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50두카트의 특별 하사금도 지급되었습니다. 피에타의 소녀 연주자들은 정기 연주회를 열었고 행사가 있을 때는 고아원들이 연합해서 성대한 음악회를 개최하기 했습니다. 비발디는 이 피에타 학교에 합창단과 연주자들의 공연을 위해 많은 곡을 작곡했으며 이때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비교적으로 어렵고 기법적으로 대담한 곡도 많이 작곡하면서 비발디의 작곡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비발디는 이와 같은 음악적 성과를 바탕으로 당시 고아원에 방문하시는 높으신 분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었으며 1708년 말에는 베네치아로 놀러온 덴마크 국왕 프레데리크 4세에게 자신의 바이올린 소나타집을 헌정했습니다. 예술 애호가로 이름 높았던 프레데리크 4세는 베네치아에서 피에타의 연주를 자주 들었으며 돌아가서도 자신의 궁정에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자주 연주시켰다고 합니다. 비발디의 붉은 머리 사제라는 별명은 바로 이 피에타 고아원의 소녀들이 붙여준 것인데 나중에는 이 별명이 조롱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지만 원래는 비발디를 존경하는 뜻에서 붙여준 애칭이었습니다. 한편 비발디가 본업을 사실상 팽개치고 음악에 몰두하자 교황청은 아예 비발디의 성직 직무권을 박탈해버리고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사실 이 조치는 처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고 싶은 일을 마음 놓고 하라고 풀어준 것에 가깝습니다. 피에타 학교의 음악적 명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1등 신부감이 된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원래 고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각지의 귀족과 부자들이 자기 딸을 데려와서 피에타 학교에 입학시켜달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비발디의 가수 안나 지로도 이런 식으로 피에타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명성을 얻은 비발디는 활발하게 연주여행과 작곡 활동을 했으며 토스카나 대공국의 페르디난도 대공이라는 후원자도 생겼습니다. 1705년 비발디는 베네치아에서 첫 작품집을 출간했고 1709년에 두 번째 작품집, 1711년에는 유명한 세 번째 작품집 도화의 영감을 출간했고 1714년에는 네 번째 작품집 라 스트라바간차를 출간했습니다. 이후 비발디는 1729년까지 총 12권의 작품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기악작품을 썼지만 작품집을 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 작품집 조화의 영감은 베네치아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됐는데 이후 비발디는 자신의 작품집을 가급적 외국에서 간행해서 유럽 전역에 자신의 곡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유럽 전역의 출판망을 가지고 있고 신곡 홍보 능력이 뛰어났던 암스테르담의 출판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또한 비발디는 외국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베네치아를 방문하면 일부러 찾아가서 작품집을 헌정하거나 곡을 바치면서 그들의 환심을 샀으며 그들에게 작곡을 의뢰받아 그들이 전술한 것처럼
비발디는 두 번째 작품집을 덴마크 국왕 프레데리크 4세에게 헌정했으며 세 번째 작품집 화성의 영감은 메디치 가문의 페르디난도 데 메디치 대공에게 헌정했습니다. 1710년부터 비발디는 사실상 전업 작곡가가 됐지만 공식적으로 1733년경까지는 피에타 학교의 선생직을 유지했으며 자신의 학교 학생들을 위한 작품도 계속 썼습니다. 비발디의 종교음악 중에는 여성 합창이나 독창을 위한 곡들이 많은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몸담고 있는 피에타 학교의 여학생들을 위해 쓴 작품입니다. 또 자신의 기악 작품집에 수록된 곡 가운데 상당수가 피에타 학교 학생들을 위해 쓴 곡을 손질하거나 개작한 것입니다. 비발디는 엄청나게 빠른 작곡 속도로 유명했습니다. 비발디 당시에는 작곡법이 정형화되어 있었고 저작권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보다 훨씬 빠르게 많은 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청중들도 기존에 작곡된 곡을 계속 듣기보다는 신곡을 선호했기 때문에 당시 작곡가의 능력은 곧 속작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발디의 작곡 속도는 정말 특출나기로 유명했는데 비발디 스스로 필사가가 악보를 베끼는 속도보다 자신의 작곡 속도가 더 빠르다고 자랑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의 기록들은 비르투오소 안토니오 비발디 이런 식으로 비발디의 이름 앞에 비르투오소 거장이라는 뜻의 존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작곡가로 인정받은 비발디는 본격적으로 오페라 작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비발디가 활동할 당시에 베네치아는 로마, 나폴리와 함께 유럽 바로크 오페라의 세대 본산이었으며 베네치아에서 인기 있는 오페라 작곡가나 가수들은 큰 부와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비발디도 당연히 오페라 작곡가로 성공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발디는 1713년 자신의 첫 오페라 오토네 아토닌 빌라를 상연했으며 1714년에는 아예 산탄젤로 극장 티트로 센테인절로의 감독이 돼서 작곡뿐만 아니라 오페라의 공연과 흥행까지 맡았습니다. 오페라 작곡가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비발디는 오토네를 시작으로 만토바로 가기까지 4년 동안 베네치아에서 무려 10곡의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1715년 이후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비발디의 명성은 베네치아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졌으며 몇몇 오페라는 이탈리아어 권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비발디 본인은 말년에 쓴 자신의 편지에 평생 94개의 오페라를 작곡했다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현존하는 비발디의 오페라는 공연 기록만 있고 악보가 실전된 경우를 포함해서 51작품 정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의 숫자만 보아도 그가 상당한 인기 오페라 작곡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토박이었던 비발디는 가족이나 피에타 학교 학생들과 종종 연주 여행을 다니기는 했지만 그의 생활 기반은 어디까지나 베네치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40살이 되던 1718년 드디어 베네치아를 떠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토바의 영주였던 헤센 다름슈타트의 필리프가 그에게 궁정악장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비발디는 1725년까지 만토바에 있었는데 이 7년의 기간 동안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의 대표작이 된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가 작곡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후반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비발디가 7년간 만토바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의 고향인 베네치아와 만토바를 왔다 갔다 했으며 피에타 학교의 선생직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또한 로마, 밀라노, 비첸차 등을 방문해서 자신의 오페라를 초연하기도 했습니다. 만토바의 궁정악장이었던 시기에 비발디는 젊은, 아니 어린 여가수 안나 지로를 만나게 됩니다. 비발디가 안나 지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일단 기록상으로 두 사람의 만난 것이 확실시되는 최초의 시점은 1723년입니다. 비발디는 만토바의 궁정악장이 된 지 7년 만인 1725년에 사직하고 베네치아로 복귀합니다. 비발디가 만토바에서 7년간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베네치아에 돌아오자마자 보라는 듯이 자신의 오페라 4개를 연달아 상연한 것을 보면 음악 활동 측면에서 베네치아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발디는 1730년대 후반까지 활발하게 오페라를 작곡했으며 특히 안나지로는 1726년부터 거의 비발디의 전속 가수처럼 비발디 오페라의 여주인공 역을 도맡았는데 이 때문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비발디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서 프랑스의 루이 15세는 자신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칸타타를 의뢰하기도 했으며 특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가 비발디의 음악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의 핵심지였던 오스트리아의 빈과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 그의 오페라가 상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카를 6세의 관심에 비발디는 자신의 9번째 기악작품집을 카를 6세에게 헌정했고 1730년에는 카를 6세의 배려로 부친과 함께 빈과 프라하로 연주여행을 떠났는데 프라하에서 아그리포와 고트족의 여왕 알빌다 두 오페라를 초연하기도 했습니다. 비발디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오페라 작곡가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1733년에는 피에타 학교의 선생직을 그만두면서 산탄젤로 극장의 흥행감독 역할도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 비발디는 12번째 작품집 이후 자신의 악보 출판을 전면 중단했는데 출판사와의 수익 배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보를 출판사에 맡겨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보다 부자나 귀족들에게 소량으로 비싸게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비발디는 돈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소량의 필사된 악보를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런 판매 전략은 악보를 산 사람 입장에서도 나름 만족스러웠는데 대작곡가 비발디의 희소가치가 높은 악보를 소유했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간 비발디와 잘 거래를 하던 암스테르담의 출판업자들은 당연히 비발디의 이런 배신 행위에 크게 반발했고 결국 1737년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의 니콜라 쉐드빌이라는 작곡가의 곡을 비발디의 13번째 작품집으로 출판하는 위작 출판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일화는 그만큼 비발디의 명망이 높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비발디는 1737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몰락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이 몰락의 원인을 비발디의 음악 양식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바로크 음악이 점차 저물고 고전파 양식의 음악이 대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덕이 심한 오페라 관객들이 비발디의 음악을 시대에 뒤떨어진 음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7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에서도 고전파 양식의 오페라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발디 생전에는 바로크 양식의 오페라도 여전히 인기가 있었고 비발디 사후에도 얼마 동안은 그의 오페라가 상연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비발디는 몰락 시점인 1737년에도 활발하게 오페라를 작곡하고 있었으며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의 위작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의 명성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단지 고전파 음악의 대두만으로 그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의 연구로 그가 말년에 곤경에 빠진 이유가 제대로 밝혀졌는데 1737년의 큰 투자 실패가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산탄젤로 극장의 흥행감독이었던 비발디는 당시 작품 선정과 공연 일정을 두고 베네치아 오페라계의 다른 실력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비발디가 작곡가로는 명성이 높았지만 흥행사업 측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비발디는 베네치아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다른 지역에서 오페라 공연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눈에 들어온 곳이 페라라였습니다. 1736년 가을 비발디는 만토바 궁정악장 시절 로마에서 인연을 맺은 페라라의 귀족 벤티볼리오 후작에게 페라라에서 자신의 오페라 파르나체를 공연하고 싶으니 성사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벤티볼리오는 당시 페라라 오페라 극장의 감독 아베 볼라니와 상의해서 추진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볼라니는 비발디가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는지
공연을 성사시켜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는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비발디는 이미 공연에 대비해서 가수와 스태프들을 섭외하고 연습시키고 성금까지 걸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연을 성사시키려고 했지만 볼라니는 계속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벤티볼리오에게 항의를 해봤지만 볼라니와 잘 협상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두 해를 넘겨 1738년 초 카니발 시즌의 페라라에서 비발디의 오페라를 공연하기로 간신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페라라의 추기경 루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공연을 2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루포는 비발디처럼 신앙심이 없고 어린 가수와 영문이나 뿌리는 타락한 성직자는 기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페라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갑자기 딴지를 걸었고, 주연 가수로 낙점된 안나 지로도 페라라에 오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연히 비발디는 항의를 했지만 루포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결국 공연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루포 추기경의 딴지는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인데, 정작 논란의 대상이었던 안나 지로가 루포가 시비 걸기 직전까지 페라라에서 아무 문제 없이 공연을 했기 때문입니다. 페라라의 공연에 왜 이렇게 목을 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공연이 무산되면서 여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비발디는 말 그대로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궁핍에 빠진 비발디는 자신의 열렬한 팬이었던 카를 6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카를 6세는 비발디에게 빈에 오면 황실 음악가로 받아주고 빈에서 오페라 공연을 주선해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희망을 얻은 비발디는 최대한 빨리 빈에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비싸게 팔았던 자신의 악보를 상당히 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돈을 마련한 후 비발디는 서둘러 빈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빈에 도착했을 때 카를 6세는 위독한 상황이었고 그가 도착한 직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카를 6세가 죽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면서 빈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졌고, 카를 6세의 후계자인 마리아 테레지아는 빈과 지척인 헝가리 왕국의 프레스부르크로 피신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합스부르크 가문은 비발디의 처우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빈의 모든 공연장은 무기한 문을 닫았습니다. 시래에 빠진 비발디는 결국 지병이었던 천식이 악화되면서 빈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형년 63세. 음악적 능력과 나름의 사업 수완으로 전 유럽에서 이름을 날렸던 대작곡가 비발디는 말년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불운이 겹치는 바람에 이처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빈의 성 슈테판 대성당에서 나름 예우를 갖춘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이때 성 슈테판 대성당의 소년합창단 소속이었던 요제프 하이든도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결국 합창은 불러지지 않았고 그의 유해는 모차르트처럼 묘지가 이장되는 과정에서 분실된 탓에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 음악계를 풍미했던 거장 비발디의 마지막 치곤 너무 초라한 결말이었습니다.